이보게, 박 영감네 새로 들어온 꼬마 신부 봤어? 겨우 13살이라던데? 어쩌다 그런 소금쟁이 집구석으로 시집을 왔대? 말도 마시오. 그 집은 쥐도 먹을 게 없어서 눈물 흘리며 나간다는 집 아니오. 박영감이 뒤주 열쇠를 허리춤에 아예 꿰매버렸다는 소문도 있더군. 가려내서 어째. 쯧쯧, 그 여린 것이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박 영감이 어디 보통 내게야 말이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 집은 조선 천지에 이름난 자린고비 박노인의 기와집입니다. 기와지붕 아래로는 늘 찬바람만 도는 것 같은 이 고요한 집안에 꽃봉오리 같은 꼬마 신부. 옥분이가 발을 들인 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옥분이의 파란만장한 시집살이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지요?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어린 옥분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발을 디딜 때마다 삭서각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는 전날 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자느라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시아버지 박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옥분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집의 부엌은 박노인의 엄격한 규칙이 지배하는 성전과도 같았지요. 옥분이는 제 몸집보다 2배는 커 보이는 무쇠 가마솥 뚜껑을 열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솥뚜껑이 무거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짊어질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인지 옥분이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아가 일어났느냐?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박노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낡은 가죽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 집의 모든 곳간을 엿안는 묵직한 쇳대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옥분이를 향해 한 번도 인자한 웃음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서운 눈초리로 아침 안개를 헤치며 뒤주 앞으로 다가갔지요. 쌀 3줌, 보리 3줌이다. 단 한 톨이라도 흘리는 날엔 오늘 아침은 없는 줄 알아라. 박노인은 쌀 바가지에 곡식을 담아주며 옥분이의 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옥분이는 바가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에게 쌀 한 알은 황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자마자 손가락 끝이 칼로 베이는 듯 아렸습니다. 옥분이는 입으로 호호 온기를 불어넣으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보려던 마음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얼어붙은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인 탓이었을까요? 물을 따라 내려던 옥분이의 손에서 그만 바가지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는 시커먼 흙바닥 위로 하얀 쌀알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옥분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의 호통이 들리는 듯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옥분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걸 다 주워야 하는데 하며 작은 손으로 흙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줍는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흙이 묻은 쌀을 씻고 또 씻었지만 이미 바닥에 뒹군 곡식은 예전처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그 쌀을 다시 솥에 앉히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아버님이 모르시기를, 제발 신랑이 배고프지 않기를 말입니다. 어찌어찌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멀건 된장국이 올랐습니다. 16살 신랑 철수는 배가 고픈지 연신 입맛을 다셨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노인이 대들보 위를 가리켰습니다. 새아가 저기 매달린 굴비를 보아라. 밥 한 술에 굴비 한 번이다. 절대 2번 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천장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굴비 한 마리가 노끈에 묶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굴비는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맛을 보는 것이라는 시아버지의 가르침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옥분이는 박 노인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자각하고 말았습니다. 밥알 사이로 아작하고 씹히는 흙알의 느낌을 말입니다. 옥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 쏟은 쌀알을 제대로 씻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를 악물고 흙을 삼키려 했었지만 박 노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아가, 너 지금 무엇을 씹고 있느냐? 박 노인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하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박 노인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쌀을 흘렸구나. 흘린 것을 그대로 솥에 넣었어. 내 말이 우스웠더냐? 아니면 이 집안의 곡식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냐? 박 노인의 불호령에 옥분이는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수 역시 깜짝 놀라 옥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옥분이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옥분이가 시집와서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에게 이 기와집은 너무나 크고 시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며 배고픔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쌀을 쏟은 실수는 뼈 아팠지만 자신이 이 집의 식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짠물 같은 가풍을 견뎌내야 함을 어린 마음에도 직감하고 있었지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천장에 매달린 굴비, 그리고 서러운 눈물이 뒤섞인 이 소금꽃 핀 집안의 아침은 그렇게 긴장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옥분이는 이 지독한 시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무사히 살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옥분이의 우당탕탕 시집살이는 이제 겨우 하루를 넘겼을 뿐입니다. 첫날의 실수를 만회하리라 다짐하며 맞이한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쌀알들이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천장에 매달린 굴비가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지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간 옥분이는 어제보다 더 야무지게 머리띠를 동여맸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아버님께 칭찬을 듣고 말리라 작은 주먹을 꽉 쥐어보았습니다. 하지만 13살 어린 며느리에게 조선 제1의 짠돌이, 시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이 집의 부엌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김없이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뒤줄을 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지요. 박 노인은 옥분이의 바가지에 보리와 쌀을 담아주며 오늘도 잊지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새아가 불을 뗄 때도 법도가 있는 법이다. 장작은 딱 3토막만 써야 한다. 불길이 너무 세면 솥이 상하고 너무 약하면 밥이 설익으니 그 중간을 잘 찾아야지. 나무 한 개비가 다 돈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옥분이는 예, 아버님 하고 대답하며 바가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박 노인이 내어준 장작 3토막은 참으로 야박해 보였습니다. 저 적은 나무로 이 큰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국까지 끓여야 한다니 옥분이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조금씩 살아나자 옥분이는 배운 대로 정성껏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말한 불의 중간을 찾으려 애쓰다 보니 감이 무뎌진 탓일까요? 옥분이는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신랑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내가 좀 도와줄까? 아버님이 마당 끝자락에서 장작 세고 계셔서 내가 몰래 들어왔어. 철수는 커다란 몸을 구부려 옥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옥분이는 신랑의 마음이 고마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아버님이 나무 아끼라고 하셨는데 밥이 설익으면 어쩌죠? 배고프실 텐데. 철수는 자기 주머니에서 몰래 챙겨온 마른 나무까지 몇 개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길가에서 주워온 거야. 이걸 좀 더 넣으면 밥이 아주 맛있게 될걸? 옥분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고파할 신라. 생각에 그만 철수가 가져온 나뭇가지들을 아궁이 속으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확 살아나며 가마솥 주위로 열기가 뜨겁게 번졌습니다. 옥분이는 이제야 밥이 잘 되겠구나 싶어 안심하며 솥뚜껑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타들어가는 매캐하고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이게 무슨 냄새죠? 옥분이의 말에 철수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연기가 아니라 거무스름한 연기가 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당황해 솥뚜껑을 열려 했지만 뜨거운 열기에 손을 댈 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엌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는 콜록거리며 연기를 헤치고 아궁이 속에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이게 무슨 변고냐? 마당에서 장작을 세던 박노인이 연기를 보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부엌 가득 찬 연기를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가마솥. 이 귀한 쌀을 다 어쩌고 솥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박노인은 젖은 행주로 솥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솥 안에서는 밥이 아니라 까맣게 타버린 숯덩어리 같은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바닥은 이미 새까맣게 타서 눌어붙어 있었고 탄 냄새는 온 집안을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박노인은 타버린 밥상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을 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속까지 태워 먹었으니 박노인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번에는 호통을 치는 대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아가, 나무 새 토막의 법도를 어긴 대가가 이토록 크다. 오늘 아침은 없다. 탄 누룽지라도 긁어서 내 실수를 되새기며 먹어라. 박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는 미안한 마음에 옥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옥분이의 서러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연기가 빠져나간 부엌에 홀로 앉아 쇠수저로 가마솥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에게 살림이란 이토록 어렵고
험난한 고개였습니다. 옥분이는 까맣게 탄 누룽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쓴 맛이 퍼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탄 맛이 아니라 자신의 서툰 손끝에 대한 자책의 맛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나무 새 토막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욕심이 과하면 밥도 인생도 다 버리는구나.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아침은 굶고 솥은 망가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탄 가마솥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집 수세미에 재를 묻혀 박박 문지르자 조금씩 무쇠의 본래 빛깔이 드러났습니다. 옥분이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작은 손은 잿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닦아내는 것. 그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첫 번째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박노인은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며느리의 실루엣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씩씩하게 솥을 닦는 옥분이의 모습에 박노인의 굳게 다물린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박노인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솥을 태워 먹어 매를 맞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옥분이의 시집살이는 이처럼 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툰 실수들은 옥분이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태운 연기는 사라졌지만 그날 부엌에 남은 쓴맛은 옥분이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과연 옥분이는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하얀 쌀밥을 아버님 상에 올릴 수 있을까요? 실수투성이 꼬마 신부의 성장은 이제 겨우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을 시꺼멓게 태워 먹고 난 뒤로 옥분이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나 깨나 아버님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고 혹여나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13살 어린 며느리가 감당하기에 시집살이는 매 순간이 높은 고개였습니다.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점수를 따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깨끗한 옷으로 아버님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말입니다. 마침 박노인이 아끼는 무명도포와 저고리가 빨랫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옷은 박노인이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장터에 나갈 때만 아껴 입는 보물 1호나 다름없었습니다. 새아가, 이 옷은 내가 10년을 입어도 올 하나 안 풀린 귀한 옷이다. 너무 세게 비비지 말고 살살 달래가며 빨아야 한다. 잿물도 너무 많이 쓰면 천이 상하니 적당히 하거라. 박노인은 옷을 건네주면서도 미련이 남는지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예, 아버님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하얗게 빛나는 옷을 만들어 아버님의 굳게 닫힌 입술에 미소가 걸리게 하리라 옥분이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옥분이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빨래터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방망이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보따리를 내려놓자 옆에 있던 김씨, 대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박영감네 꼬마 신부 아니여? 오늘은 웬일로 그렇게 큰 보따리를 가져왔어? 옥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외출복을 좀 빨려고요. 워낙 아끼시는 거라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영감님 성미의 옷이라도 조금 상하면 난리가 날 텐데 조심해야겠어. 그런데 옥분아, 무명옷은 잿물에 푹 삶아야 때가 잘 빠지는 법이야.
그래야 눈이 부시게 하얘지지.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 잿물에 푹 삶으면 되는구나. 옥분이는 시아버지가 말한 적당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하얗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지요. 옥분이는 부엌 아궁이에서 미리 챙겨온 나무재를 물에 걸러 진한 잿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양은 솥에 잿물을 가득 붓고 박 노인의 소중한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잿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방망이로 옷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몰랐습니다. 무명옷도 무명옷 나름이지. 박노인의 옷은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결이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진 상태였다는 것을요. 게다가 옥분이가 만든 잿물은 너무나도 진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옷감이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잿물의 강한 기운에 천의 결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그것도 모른 채 더 하얗게, 더 깨끗하게를 외치며 부지런히 불을 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솥뚜껑을 열었을 때 옥분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히 하얀 옷이 나와야 하는데 솥 안에는 흐물흐물해진 천 쪼가리들이 힘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당황한 옥분이가 막대기로 옷을 건져 올리자 소매 부분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을 살짝만 만져도 종이장처럼 바스러졌지요. 진한 잿물이 오래된 옷감을 완전히 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아버님이 목숨처럼 아끼시는 옷인데. 옥분이는 솥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레터 안악들도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잿물을 너무 세게 썼나 보네. 옷감이 다 사가버렸어. 박 영감 성격에 이걸 보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옥분아, 어쩌면 좋니? 안악들의 걱정 섞인 말에 옥분이의 어깨는 더 크게 들썩였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사고였습니다. 옥분이는 너덜너덜해진 옷을 대충 수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그때 박 노인이 방 안에서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세아가 빨래는 다 되었느냐? 그 옷은 내일 장터에 갈 때 입어야 하니 잘 말려두거라. 옥분이는 대답 대신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그만. 옷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툇마루로 내려왔습니다. 옥분이가 내민 보따리를 풀어본 박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몸처럼 아껴온 옷이 걸레보다 못한 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랑 철수도 겁에 질려 옥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옥분이가 아버님 생각해서 그러다가 제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저를 혼내셔요. 철수가 옥분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박 노인의 시선은 오직 사가버린 옷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지요. 세아가 이 옷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평생 머슴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내 돈을 주고 산 옷이다.
배고픔을 참고 잠을 아껴가며 10년 만에 장만한 내 인생의 첫 증표였지. 그래서 낡아도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다뤘던 것인데.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고단했던 세월과 자부심을 녹여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너덜너덜해진 천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과하니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구나. 이 옷이 삭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과한 욕심 앞에서는 이렇게 허물어지는 법이란다. 박 노인은 옥분이를 꾸짖는 대신 나지막하게 훈계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는 그날 저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서툰 손끝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힌 채 옥분이는 사가버린 옷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옷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시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손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바느질이었지만 옥분이는 자신의 실수를 정성으로 갚으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옷은 잃었지만 자신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바느질을 하는 어린 며느리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의 세 번째 실수는 그렇게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금꽃 핀 기와집의 밤은 깊어갔고 옥분이의 바느질 소리는 새벽녘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에게 살림이란 이토록 시리고 아픈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옷감을 삭게 만든 대형 사고 이후 박 노인의 기와집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날 저녁은 물론 다음 날 아침까지 차마 수저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시아버지의 고단한 세월이 담긴 옷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리 없었지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찬물을 들이키며 배고픔을 달래는 옥분이의 뒷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지켜보는 16살 신랑 철수의 마음도 편할 리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기 냄새만 나도 사족을 못 쓰던 먹보였지만 기운 없이 축 처진 옥분이의 어깨를 보니 입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철수는 아버지가 장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슬며시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멍하니 불 꺼진 채를 뒤척이고 있었지요. 옥분아, 아니 부인. 아버님이 안 보실 때 이거라도 좀 먹어도. 철수가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것은 어제 옥분이가 태워 먹고 남은 시커먼 누룽지 조각들이었습니다. 비록 탄내가 배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옥분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걸 어디서 나셨어요?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요. 옥분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철수는 짐짓흠직한 표정을 지으며
누룽지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철수는 사실 어제 저녁 아버지가 밥을 먹으라고 불렀을 때도 옥분이가 굶고 있다는 생각에 밥을 반 공기나 남겨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서재에서 꼼짝도 안 하셔. 얼른 먹어. 내가 기운을 차려야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날 것 아니냐. 내가 배고파하는 걸 보니 내 배가 더 아픈 것 같아. 철수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옥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톡 떨어뜨렸습니다. 딱딱한 누룽지를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자 탄맛 사이로 쌀 아래 고소함이 번져나갔습니다. 두 어린 부부는 부엌 구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게냐. 천둥 번개 같은 박노인의 목소리가 부엌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옥분이는 너무 놀라 먹던 누룽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철수는 급하게 아내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옥분이의 입가에 묻은 누룽지 가루와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분명히 내 실수를 되새기며 자숙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신랑을 꼬드겨 이 귀한 곡식을 몰래 탐한겠냐? 박노인의 불호령에 옥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철수가 바닥에 엎드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옥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몰래 훔쳐온 것입니다. 옥분이에게 억지로 먹으라고 한 것도 저이니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철수의 거짓말은 눈에 보일 듯 빤했지만 아내를 지키려는 아들의 절박한 마음만은 박노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매를 들까 고민하는 듯 손을 부르르 떨었으나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몽둥이 대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놈 철수야, 내가 아직도 집안의 법도를 모르는구나. 아끼는 법을 모르는 자는 가장이 될 자격이 없다. 매로 다스리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박노인은 철수에게 단호한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뒷산에 가서 지게 가득 나무를 해 오너라. 해가 지기 전까지 새 짐을 채우지 못하면 너 역시 오늘 저녁은 없다. 그리고 세아가, 너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신랑의 고생을 지켜보아라.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온 가족이 그 짐을 나눠지는 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철수는 아버지가 매를 들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신랑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지요. 산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나무 찍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옥분이는 부엌 바닥에 꿇어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신랑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님의 노여움이 이 나무 한 짐과 함께 풀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박노인은 사랑방 문을 열어둔 채 묵묵히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으나 아들이 아내를 위해 매질 대신 고된 길을 택한 것에 대해 묘한 대견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철수가 땀에 흠뻑 젖은 채 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철수는 아버지를 향해 당당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이는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
철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옥분이의 울먹임에 철수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냐, 나무를 해오니 오히려 배가 더 고파서 밥맛이 꿀맛이겠는걸. 아버님, 새 짐 다 채웠습니다. 박 노인은 마당에 쌓인 나무 더미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나무들은 평소 철수가 해오던 것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깎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아가 보았느냐? 내가 흘린 한 톨의 쌀과 내가 태워 먹은 한 끼의 밥이 내 부군에게는 저 무거운 나무 새 짐의 무게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가족이란 이토록 무거운 책임으로 묶인 인연임을 잊지 마라. 그날 저녁 박노인은 처음으로 귀주에서 쌀을 조금 더 넉넉히 내어 주었습니다. 고생한 아들과 자숙한 며느리를 위한 소리 없는 격려였지요. 옥분이는 정성껏 밥물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너무 세게 하지도 너무 약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의 땀방울이 서린 나무로 지은 밥은 집안 가득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익어갔습니다. 소금꽃 핀 집안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비로소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밥을 푸며 생각했습니다. 살림이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옷을 빠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무게를 함께 견디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3살 꼬마 신부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뜨는 달빛이 두 어린 부부의 지친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햇살이 장독대에 내려앉아 옹기들이 반짝이는 오후였습니다. 옥분이는 뒷마당 장독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집 수세미로 항아리들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마솥을 태워 먹고 시아버지의 옷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기에 무엇이라도 하나 더 깨끗하게 해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박 노인은 마을 어기 서당 훈장님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고 신랑 철수는 어제 나무를 해온 기운이 다 빠졌는지 팻마루에 누워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항아리 사이사이에 낀 이끼를 긁어내며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장독대 가장 구석, 커다란 간장 항아리 뒤편에 가려져 있던 해묵은 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에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것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지요. 옥분이는 그 단지를 꺼내 닦으려다가 그만 단지 밑부분이 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툭 하고 밑바닥이 떨어져 나가며 단지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또 사고를 쳤네. 옥분이는 제 손등을 찰싹 때리며 당황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또다시 시아버지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지요. 옥분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서둘러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던 옥분이의 손끝에 묵직한 가죽 주머니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던 주머니는 세월의 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호기심의 주머니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열리자 안방 등잔불 밑에서도 보기 힘든 엽전들과 작은 은조각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엽전들 사이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종이에는 날짜와 함께 믿기 힘든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아가가 쌀을 쏟은 날, 엽전 10푼을 채워 넣음. 가마솥 바닥을 태운 날, 솥보수비로 엽전 5푼을 떼어둠. 무명 옷감이 상한 날, 새 옷감을 살 은조각 하나를 마련함. 옥분이는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의 비밀 비상금 주머니였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호통을 치고 쌀독을 걸어 잠갔던 시아버지가 뒤로는 며느리가 망가뜨린 물건들을 다시 채워넣고 옥분이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따로 모아온 돈이었던 것입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엽전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서운 분인 줄만 알았는데 저 몰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계셨다니. 옥분이는 주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박노인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쌀 한 톨에 예민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뼈에 사무쳤던 박노인은 행여나 어린 며느리가 큰 실수를 해서 집안이 기울까봐 혹은 남들에게 비난받을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며느리의 뒷바닥을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마당으로 들어서는 박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뒤로 감춘 채 일어섰습니다. 박노인은 장독대 근처에서 서성이는 며느리를 보며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새아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항아리 닦으라니 딴청을 피우는 게냐? 옥분이는 차마 주머니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늘 아버님 속을 썩여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야무지게 살림을 배워서 아버님 걱정 덜어드리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박노인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인사에 당황한 듯 헛기침을 연거푸 내뱉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밥이나 잘 지어라. 굴비 쳐다보는 거 잊지 말고. 박노인은 짐짓엄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옥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슬쩍 장독대 구석 깨진 단지 쪽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을요. 옥분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주머니는 원래 있던 자리에 더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깊은 속내를 모르는 척 지켜드리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박노인이 시킨 대로 쌀 3줌, 보리 3줌을 썼지만 옥분이의 손끝에는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밥알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무짠지 하나를 썰어도 시아버지가 드시기 좋게 얇고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밥상을 받은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굴비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었지만 옥분이는 더 이상 그 굴비가 무섭거나 짜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3살 꼬마 신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차가운 껍데기 아래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실수투성이 며느리와 지독한 자린고비 시아버지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아래 묻힌 가죽 주머니는 박노인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옥분이에게
이 낯선 시댁을 진짜 집으로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이 모아둔 그 돈이 쓰일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말 실수 없는 든든한 며느리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뒷마당 깨진 항아리 틈바구니에서 아버님이 남몰래 숨겨두셨던 그 엽전 주머니를 보았던 날. 이후 옥분이의 세상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인색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실은 며느리의 실수를 제 돈을 들여서라도 몰래 메워주려 했던 그 투박한 속정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그 낡은 가죽 주머니를 다시 흙 속에 소중히 묻어두며 아버님의 그 무뚝뚝한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아버님도 사람이신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내가 더 잘해서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지. 옥분이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마당을 쓸 때도 손등이 터져가며 찬물에 빨래를 할 때도 그 주머니의 온기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얄궂은 법이어서 그 작은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옥분이의 인내심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지독한 가뭄 끝에 잠시 내린 비는 대지를 적시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오히려 습기만 머금은 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옥분이의 친정이 있는 아랫마을은 사정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역병까지 돌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장터를 돌아 옥분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옥분이는 밥을 짓다가도 한숨을 내쉬고 빨래를 하다가도 저 멀리 친정 쪽 산자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 난 남동생 도리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도리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의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흙탕물 범벅이 된 버선은 이미 다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있어.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엄마는 굶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도리에 갈라진 목소리에 옥분이의 가슴은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버님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고마움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장 내 부모와 동생이 굶어 죽어간다는데 아버님의 엄한 법도가 무슨 소용이며 흙 속에 묻힌 엽전 주머니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옥분이는 버선발로 달려가 동생을 부엌 구석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급히 가마솥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까 밥을 지으며 일부러 조금 더 눌러두었던 누룽지 조각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누룽지를 동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돌아, 천천히 먹어. 목 막힐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쌀이라도 조금. 옥분이가 뒤주 쪽을 힐끔거리며 초조하게 손을 떨던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신랑 철수가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부인, 지금 제정신이오. 아버님이 쌀 한 톨 흘리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평소에는 옥분이를 아껴주던 신랑이었지만 대를 이어 내려온 그 지독한 절약의 가풍은 철수에게도 뼈저린 법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철수는 옥분이가 아버님의 허락 없이 곡기를 빼돌렸다는 사실에 질겁했습니다. 그는 옥분이의 손에 든 누룽지 주머니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랑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이거 탄 누룽지잖아요. 아버님도 이건 안 드시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안 돼. 출가회인이 됐으면 이제 이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자꾸 밖을 봐. 이건 아버님 눈엔 도둑질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도둑질이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는 옥분이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이 집 식구가 되려고 그 모진 구박을 다 견뎠는데 정작 내 혈육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탄가루 한 봉지 주는 것을 도둑질이라 몰아세우는 신랑이 원수보다 더 모질게 느껴진 것입니다. 옥분이는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철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도둑질, 그래요. 내가 도둑이다. 사람정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없는 이 소금 집구석에서 내가 도둑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신랑님도 똑같아요. 아버님 무서워서 제 마누라 속 타는 건 안중에도 없쇼. 무서우면 아버님 바짓가랑이 밑에서 평생 그러고 사세요. 옥분이의 고성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릴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벼락같이 열리며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서슬퍼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동이냐, 새아가. 내가 지금 누구더러 그러고 살라 하는 게냐. 박노인의 호통의 옥분이는 이번에는 기를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엽전 주머니의 따스함은 이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갈 때는 왜 저리 냉정하신가? 옥분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쌀 한 톨 아까워 숨도 크게 못 쉬고 굶어 죽어가는 제 동생한테 누룽지 한 조각 주는 것도 도둑년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사람 목숨보다 쌀독이 더 귀한 이 집, 전 진저리가 납니다. 옥분이의 서슬퍼런 외침의 마당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흐르고 신랑 철수는 어쩔 줄 몰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기가 막힌 듯 껄껄 웃더니 지팡이로 마당 바닥을 쾅 쳤습니다. 갈 테면 다 거라. 대신 내가 입고 있는 치마 저고리도 우리 집 돈으로 해준 것이니 다 벗어놓고 가라. 그 말에 옥분이는 망설임 없이 겉옷을 툇마루에 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동생 도리의 손을 꽉 잡았지요. 시아버지의 모진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집신 닳는 게 아까우니 맨발로 가거라. 흙 묻은 발은 씻으면 그만이지만 신발은 돈이다. 옥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고 있던 집신까지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아버님, 평생 그 쌀독이랑 백년해로 하세요. 옥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갈밭에 발바닥이 찔려 피가 나도 밤바람이 속살을 파고들어도 옥분이는 당당하게 친정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의 작은 어깨가 달빛 아래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철수는 마당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박노인은 대문 밖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거칠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맨발로 문을 나설 때 박노인의 손이 허리춤의 열쇠 꾸러미를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서글픔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소금꽃 핀 기와집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이자 옥분이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옥분이의 발자국을 따라 붉은 핏방울이 어둠 속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이 닿는 곳에 과연 어떤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내일의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13살 꼬마 신부 옥분이는 피투성이가 된 발바닥으로 자갈길을 디디며 오직 친정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옥분이의 차림새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겉옷도 없이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밤바람을 맞는 살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자신을 도둑이라 몰아세우던 신랑의 차가운 눈빛과 신발값 아까우니 맨발로 나가라던 시아버지의 그 모진 목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옥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래, 다 필요 없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그놈의 소금 기와집, 다시는 쳐다보나 봐라. 옥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뺨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러움에 겨워 밤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아랫마을 친정집에서는 이미 옥분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분이가 8살 동생 도리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해야 할 친정집 불뚝에서 웬일인지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어야 할 집에 온기가 돌다니 옥분이는 제 눈을 의심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이들에겐 그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달콤한 구수한 쌀밥. 익는 냄새와 쌉싸름한 한약 다리는 내음이었습니다. 돌아, 저기.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 아니니?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사경을 헤맨다던 아버지는 웬일인지 윗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아, 내가 이 밤중에 웬일이냐? 그리고 그 차림은 또 무엇이고? 어머니는 딸의 피투성이가 된 발과 겉옷도 없는 속적삼 차림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옥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집 안 가요. 그 지독한 집에서 도둑년 소리 들으며 살기 싫어요. 옥분이의 하소연에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쌀 한 가마니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봉지들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엔 쥐 한 마리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저 귀한 것들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 옥분이는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쌀이랑 약은 다 어디서 난 거야? 도리가 아까 아버지는 눈도 못 뜨신다고 엄마도 쓰러지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딸의 눈을 가만히 맞추더니 선반 위에 소중하게 올려둔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적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옥분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사실은 오늘 해가 지기도 전이었다. 너희 시집했어. 빚 대신 몸으로 때우며 일하던 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 지름길을 타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단다. 그 사람이 쌀가만 이를 내려놓으며 말하기를 내 시아버님이 오늘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가 우리 마을 사정을 들으셨다더구나. 사돈네가 역병과 기근으로 다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너희 시아버님이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장터에서 가장 좋은 쌀과 약재를 사서 김 씨를 시켜 먼저 보내신 게야. 김 씨에게 말하기를 이 쌀을 제 시간에 배달하지 못하면 내 빚은 평생 못 한감할 줄 알라고 호통을 치셨다더구나. 옥분이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어린 도리가 큰 길로 힘들게 누나를 찾아올 때 박 노인의 명을 받은 일꾼은 이미 산을 넘어 친정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옥분이가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으며 고뇌하기도 전에 이미 사돈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끝내두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그냥 베푸는 법이 없는 그 지독한 자린고비답게 박 노인은 선물이 아닌 무시무시한 빚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글쎄, 그 김 씨가 이 종이를 내밀며 어찌나 엄하게 말하던지. 공짜 쌀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니 훗날 사돈댁 산비탈밭했어. 나는 산나물과 뗄나무로 10년에 걸쳐 이자를 쳐서 갚으시오. 만약 단 하루라도 늦으면 내 당장과 나에 고발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라고 전하라더구나. 내 아버지는 그 소리에 오기가 생기셨는지 저 보약을 먹고고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저 지독한 영감탱이한테 진 빚을 다 갚기 전까진 눈도 못 감는다며 밥을 찾으시더구나. 옥분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그 누런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는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누룽지 한 봉지에 손을 댈 때도 모질게 호통을 쳤고 맨발로 가라고 독서를 내뱉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기 위한,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남의 동정이 아닌 정당한 거래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려는 박 노인만의 지독하고도 깊은 배려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이자 상환 기간. 그것은 결국 10년 동안 친정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한다는 박 노인의 간절한 기원이자 옥분이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효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뺏어갔던 그 치마저고리와 집신보다 지금 이 방구석을 채운 구수한 쌀밥 냄새가 훨씬 더 무겁고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지독하게 사랑을 주십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수처럼 원망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피 묻은 발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맨발로 가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며느리의 그 뜨거운 효심이 친정에 닿을 때까지지. 그 진심을 잊지 말라는 엄한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집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냄새는 옥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씨였습니다. 옥분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쌀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독서를 견디며 지켜왔던 그 쌀 한 알이 정작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는 빚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옥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집의 낡은 이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 멀리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굴비를 쳐다보며 저녁을 드셨을 시아버지에게 가 있었지요. 며느리에게 온갖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선 그 노인의 가슴은 또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까요?
병석의 아버지는 사돈댁에서 보내온 보약을 마시고는 내가 저 지독한 영감탱이한테 진 빚을 다 갚기 전까진 저승사자 손도 안 잡을란다며 농을 던지셨지요. 그 말은 옥분이에게 슬픔이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쌀만 보내신 게 아니라 삶의 끈을 놓으려던 사돈에게 옥이라는 이름의 생명줄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돌기 시작할 무렵 옥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옥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댁으로 돌아가 그 집의 뒤줄을 당당히 지켜내야만 이 지독한 빚이 비로소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분이는 잠든 부모님이 깰까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흩어진 나무 토막들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도리가 장터 귀퉁이에서 주워다 준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었습니다. 비록 어제 길바닥에 던져버린 비단신보다는 못했지만 옥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 가요. 아버님이 신발값 아깝다고 호통치셨으니 이제 그 값 하러 가야지요. 이 빚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댁에서 지독하게 일해서 한 푼도 안 틀리고 다 갚아드릴게요. 깨어난 어머니의 배웅을 뒤로하고 옥분이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제는 서러움에 눈이 가려 보이지 않던 길가의 들꽃들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마루를 넘어 시아버지의 기와집이 보이기 시작할 문영. 옥분이는 품속에 넣은 차용증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도둑년이라 부르셨지요? 예, 이제 진짜 도둑이 되어보렵니다. 아버님의 그 짠물 같은 지혜를 몽땅 훔쳐서 이 집안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으로 만들어 보일게요. 마을 사람들은 맨발로 울며 나갔던 꼬마 신부가 하룻밤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 당당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비비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댁 대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옥분이의 품속에는 아버님이 보낸 그 지독한 차용증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훈장처럼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박노인의 기와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대문은 의외로 빗장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문 단속을 목숨처럼 여기던 박노인이었지만 어젯밤만은 며느리가 언제든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이었을까요? 마당 한 구석에는 신랑 철수가 툇마루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아내를 기다리며 마당을 서성였을 신랑의 모습에 옥분이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내 안방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신발값 타러 돌아왔습니다. 안방문이 기다렸다는 듯 드르륵 열렸습니다. 툇마루로 나온 박노인은 짐짓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독한 것 보게. 맨발로 가라 했더니 어디서 저런 헌짝을 주워 신고 왔느냐? 내 집 대문을 다시 밟으려면 어제 벗어놓고 간치마 저고리 세탁비부터 내놔야 할 것이야. 옥분이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품속에서 차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 종이에 적힌 대로 이자 갚으러 왔습니다. 친정집 산비탈 밭에 나무를 10년 동안 공수하라 하셨지요? 그 빚, 제가 이 집 안주인이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관리해 드릴 작정입니다. 그러니 어서 뒤주 열쇠를 내어 주십시오. 아버님이 쌀을 얼마나 지독하게 모으셨는지 이제야 알았으니 제가 그보다 더 지독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박 노인은 며느리가 내민 차용증과 당당한 눈빛을 슬쩍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10년, 그까진 나부랭이로 내 쌀 가만히 값을 다 갚으려느냐? 내가 밥을 태워 먹은 죗값까지 합치면 100년을 일해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박 노인의 손은 이미 허리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제 목숨처럼 아끼며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묵직하고 녹슨 뒤주 열쇠 꾸러미를 툇마루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가져가거라. 내가 하도 도둑년 소리를 해대니 차라리 내가 직접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라는 뜻이다. 쌀 한 알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날로 내 친정 차용증에 이자를 2배로 매길 것이니 그리 알아라. 옥분이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주워 올렸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곳간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친정을 돕고 살 수 있도록 빚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시아버지만의 투박하고도 깊은 사랑의 증표였지요. 옥분이는 열쇠를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 노인의 집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옥분이는 평소처럼 쌀을 흘리지도 밥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가르쳐준 대로 쌀 씻는 물 한 방울까지 아껴가며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에게 올리는 밥그릇 위에 어제 친정에서 가져온 쌉싸름한 산나물을 소복하게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첫 번째 이자입니다. 10년치 이자 중에 아주 작은 한 점이니 기쁘게 드십시오. 박 노인은 나무를 보더니 너무 질기구나라고 투덜대면서도 그 나무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평생 소금기 가득한 밥상만 마주하던 그에게 며느리가 가져온 산나물의 향취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을 것입니다. 신랑 철수는 그 옆에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먹다가 옥분이가 살짝 건네는 미소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지독한 자린고비 시아버지와 당돌한 꼬마 신부. 두 사람의 기묘한 이자 갚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주 열쇠를 찬 옥분이의 당당한 발걸음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것은 시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진심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쇳덩이 열쇠보다 더 묵직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옥분이는 매일 아침 뒤주문을 열 때마다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옥분이가 뒤주 열쇠를 허리춤에 찬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였던 옥분이는 이제 비단결 같던 손등의 제법 굳은 살이 박인 어엿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박 노인은 여전히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둔 채 짠물 기지를 버리지 못했지만 옥분이가 친정으로 보낼 나물 보따리를 챙길 때마다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묵묵한 약속이자 지독한 이자 갚기라는 명분 아래 이어져 온 기묘한 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평생 바위처럼 단단할 것만 같던 박 노인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곧불 기운이 겹친 데다 평생 아끼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은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옥분이는 정성껏 약탕기를 다리며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운 방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장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박노인의 투박한 손과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아버지의 발바닥을 마주한 옥분이는 그만 숨을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의 발은 사람의 발이라기보다 차라리 말라비틀어진 나무 뿌리에 가까웠습니다. 뒤꿈치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발가락 마디마디는 험한 세월을 버텨내느라 뒤틀리고 휘어져 있었지요. 옥분이는 그 거친 발을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박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발을 씻겨주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세아가, 내 발이 참으로 흉하지. 평생 신발 한 켤레 아끼겠다고 맨발로 자갈길을 걷고 남의 집 머슴 살며 매질을 당할 때마다 이 발바닥으로 버텼단다. 사람들은 내가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라 욕했지만 나는 그저 무서웠을 뿐이다. 내 부모가 쌀 한 톨이 없어 굶어 죽고 내 동생이 소금물만 마시다 눈을 감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어린 날의 기억이 나를 이토록 지독한 놈으로 만들었어. 박노인의 눈가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쌀 한 알에 벌벌 떨었는지, 왜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눈으로만 맛을 보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가난이라는 괴물에게 소중한 사람을 뺏기지 않겠다는 한 사내가 평생을 걸고 싸워온 처절한 방어벽이었던 셈이지요. 박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덮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맨발로 쫓아냈던 날, 사실 내 마음은 내 발바닥보다 더 찢겨나갔단다. 하지만 내가 그 가난의 무게를 스스로 이겨내고 돌아오길 바랐어. 굴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뒤주를 당당하게 지켜낼 주인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게야. 이제 이 열쇠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구나. 너라면 이 짠물 같은 곡식들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로 바꿀 수 있을 게다. 옥분이는 시아버지의 구분 등 뒤로 흐르는 고단한 세월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지독하게 아껴온 것은 금전이 아니라 바로 가족의 생명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분이는 시아버지의 발바닥에 맺힌 흉터마다 정성껏 고약을 바르고 무명천으로 감싸드렸습니다. 그 밤 옥분이는 박노인이 평생 적어온 낡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비탄감, 내역과 옥분이의 친정으로 보낸 쌀가마니의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겉으로는 차용증을 내밀며 호통을 쳤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며느리의 자존심과 친정의 안위를 세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다 견디셨습니까? 이제는 이 무거운 열쇠 제가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제가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히 드시기만 하십시오. 옥분이의 말에 박노인은 허허하고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소금기 가득한 말만 내뱉던 그의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평온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뒤주 열쇠보다 더 귀한 유산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책임감과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으로는 펄펄 끓는 그 진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시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내일 아침에는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수한 누룽지 죽에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짠물 속에 갇혀있던 사랑이 비로소 희망이라는 이름의 밥 향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은 소금꽃 핀 기와지붕 위로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갔던 꼬마 신부 옥분이는 이제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눈매와 단단한 인매를 가진 어엿한 집안의 안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허리춤에는 이제 박노인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녹슨 뒤주 열쇠. 꾸러미가 짤랑거리며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지요.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옥분이는 이제 이 마을에서 시아버지 박노인보다 더한 여장부 자린고비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박노인네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박노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니까. 쌀 한 톨 흘리는 꼴을 못 보고 우물물 길어다 쓰는 것도 횟수를 세고 있으니 말이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만 옥분이는 그런 말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칭찬이라도 되는 양 들으며 마당을 쓸고 또 쓸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옥분이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귀한 쌀뜨물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다니. 그게 다 어디서 온 정성인 줄 모르느냐? 옥분이의 불호령에 이제 막 시집온 14살 어린 며느리 명순이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명순이는 젖은 손을 치마에 문지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어머님, 물이 좀 뿌에서 버리려던 것뿐인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리 호통을 치십니까요? 옥분이는 며느리의 그 모습에서 20년 전 잿물을 너무 써서 도포를 삭게 만들고 울던 자신의 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박노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짚지는 않았어도 대신 빗자루를 손에 꽉 쥐고 며느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고. 이 쌀뜨물은 그냥 물이 아니다. 이걸로 국을 끓이면 국물이 구수해지고 화초에 주면 꽃이 피며 녹그릇을 닦으면 반질반질 빛이 나는 보물이다. 내가 이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 집안의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어. 당장 그 양동이 들고 따라오너라. 옥분이는 며느리를 함께 부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노인이 살아생전 모아두었던 것처럼 남들이 보면 고물이라 부를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장독대 밑을 받치는 주춧돌이 되었고 다 타버린 연탄재는 빙판길에 뿌릴 모래가 되어 쌓여 있었지요. 옥분이는 며느리에게 쌀뜨물을 화단에 뿌리게 한 뒤 천장에 매달린 낡은 굴비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굴비가 보이느냐? 내 시아버님께서는 저놈을 평생 천장에 매달아 두시고 눈으로만 맛을 보셨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짠돌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안다. 저 굴비는 단순히 생선 한 토막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회초리였다는 것을 말이다. 얘야, 너도 이제 이 집 귀신이 되려면 내 마음 속에 저 굴비 한 마리쯤은 매달아 두어야 한다. 며느리 명순이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곳간에 쌀이 넘쳐나고 논밭이 저리 넓은데 왜 이리 궁색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처럼 비단 치마도 입고 고기 반찬도 좀 올리면 어디 덧납니까요? 그 말에 옥분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덮어 쥐었지요. 20년 전 시아버지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며 전했던 그 묵직한 진심을 이제는 자신이 전할 차례였습니다. 명순아, 내가 이 집안의 뒤주를 지키는 것은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굶어 죽어갈 때 저 지독한 시아버님이 차용증을 써가며 보내주신 쌀 한 가마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게야. 아껴야 베풀 수 있고 지독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 너도 나중에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알게 될 게다. 내가 왜 이리 소금처럼 빳빳하게 구는지 말이다. 옥분이는 부엌 벽장에 소중히 모셔둔 낡은 나무 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노인이 평생 머리맡에 두었던 옥분이의 피 묻은 낡은 집실. 한 짝이 여전히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지요. 옥분이는 그것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진심은 며느리가 조금 더 세상을 배우고 가난의 쓴맛과 사람의 귀함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네 집 식탁에는 여전히 맑은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가 올랐습니다. 신랑 철수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이 되어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맛있게 비워냈고 며느리 명순이는 시어머니 옥분이의 눈치를 살피며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옥분이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천장에 매달린 굴비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버님, 저 잘하고 있지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지독한 사랑을 저도 이제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에는 시아버지, 박노인이 지었던 그 묘하고도 깊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분이는 다시 한번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대문 빗장을 점검했습니다.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는 이 집의 안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의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옥분이는 단순히 인색한 노인이 아니라 시대를 이어가며 가족과 마을을 지켜내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꽃 맺힌 기와집의 이야기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옥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아마 이 뒤주 열쇠는 명순이의 허리춤으로 또 그 다음 대의 며느리에게로 이어지며 사람 귀한 줄 아는 절약의 정신을 전할 것입니다.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든 기와집 위로 20년 전과 똑같이 구수한 누룽지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독함이 지혜가 되고 인색함이 인생의 기둥이 된 이 짠물 같은 이야기는 옥분이의 인자한 손길을 타고 오래도록 대물림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담화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